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새벽 시장을 나가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자식들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이들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언제나 같은 무게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크게 무너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다시 일어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아들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20살 무렵에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 장사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고생했고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인생의 결실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그 건물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정자야, 이제 늙어서 굶을 일은 없겠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건물떡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건물 잘 지키고 아이들 잘 챙길게.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몇 년 뒤 그 건물이 제 손을 떠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시작이 제 아들이 될 줄은. 제 아들 현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속을 크게 썩이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아버지를 잘 따랐고 제가 시장에 나갈 때면 가끔 짐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유독 아들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딸 은주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장남인 현수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그랬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현수가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더군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현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 무슨 일 있니? 가서 얘기할게, 얼굴 보고. 그날 저녁 현수는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도 어둡고 말도 적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일로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야. 몇 년 동안 준비했어. 친구랑 같이 하려고. 저는 순간 걱정부터 됐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 사업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그만둘 거야. 뭐? 지금 다니는 회사? 응. 이번이 기회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당시 현수 나이 42.
어린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가정도 있었고 중학생 아들도 있었습니다. 현수야,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지금 아니면 못해.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걱정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현수는 사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응원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응원은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는 압니다. 자식이 저런 얼굴로 찾아오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요. 무슨 일인데? 투자자가 갑자기 빠졌어. 그래서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되는데 딱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너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그 말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증. 평생 장사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로 들었던 말, 보증. 그 단어가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안 된다, 현수야. 그건 안 돼.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정말 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데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이번만 살려줘. 이번 계약만 끝나면 진짜 끝나. 아니다. 보증은 절대 안 된다. 엄마. 현수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나 망하면 우리 가족 다 끝나. 애들 학교도 못 보내. 지은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 제발 딱 한 번만. 저는 그날 그 눈물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를 때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할 때입니다. 저는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간 살았으니까요.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라간 사람, 가게 잃은 사람, 가족 흩어진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간 뒤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던 모습. 40이 넘은 자식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이성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며칠 뒤 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였죠. 지은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은이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말을 하는 내내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곧 큰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번만 해결되면 모든 대출을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절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실한 얼굴 앞에서 약해집니다. 특히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아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락은 더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 은주가 집에 찾아온 날이. 은주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니 제 표정만 보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괜히 걱정할까 싶었습니다. 결국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현수가 사업을 하고 있고 보증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그러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아이가 그날만큼은 정말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일 있어도 안 된다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은주가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이 정말 잘 될 사람이라면 가족 건물을 담보로 잡을 일은 없다고. 그리고 부모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위험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은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이미 판단을 끝내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정을 내린 후에도 계속 고민하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현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기억납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은 여러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담보, 채무, 보증인 책임. 만약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뒤의 설명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사인을 해야 할 곳은 많았고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수십 분을 적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정자야, 이 건물은 꼭 지켜. 생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한 번의 도장, 그 한 번의 선택, 그것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잘 될 수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 아들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살렸고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증서를 써준 건 분명 제 손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은 믿고 싶어 하고 불길한 예감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괜한 걱정이다. 아들이 잘 되려고 하는 일인데 엄마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래처 미팅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렵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아들이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건물 관리비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현수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깜짝 방문해서 아들 얼굴도 보고 직원들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사 간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도 닫혀 있었고 처음엔 점심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층 다른 사무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몇 달 전 나갔다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나갔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현수는 분명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늘고 있고 계약도 계속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뺀 지 몇 달이 되었다니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야, 회사 이전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네.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 엄마가 오늘 갔었는데. 아, 미리 말 못했네요. 그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을 의심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고 은행에서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연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현수에게 물어보니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곧 해결된다고 말이죠. 저는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은. 직원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연체 금액, 대출 규모, 담보 설정 내역. 저는 설명을 들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사진. 저는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나 잘못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엄마인 제가 먼저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조금씩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보증을 서게 된 과정,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연체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답답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은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역시나 다른 날 은주는 곧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차분한 아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행 서류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은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던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돈이 조금 밀렸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곧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 오빠, 지금 사업 상태 솔직히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들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회사 주소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전했다고 했지만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사업 이야기를 하면 항상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결국 현수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괜히 일이 커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이 잡혔고 주말 저녁 오래간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식탁 위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 역시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참 뒤에 침묵이 흐른 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업 상황 정확히 말해. 그 말과 함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면 왜 연세가 생겼어?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대화 끝에 현수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힘든 건 맞아. 조금, 그 단어가 제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지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하지 말라는 듯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현실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이 숨겨온 것들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날 저녁의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았는지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얼굴은 많이 지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정말 많은 건 아닐까? 지은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기 전부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고 곧 큰 계약이 들어온다고 말했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약은 취소되고 투자자는 떠나고 빚은 점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수는 계속 새로운 돈을 끌어왔습니다. 대출, 카드론, 지인돈, 그리고 결국 어머니 건물 담보까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사업 확장을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던 사업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인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현수는 상황을 숨기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행 우편도 몰래 치웠고 독촉 전화도 피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잘 될 거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멍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대출도 있었어요. 그 순간 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 무슨 뜻일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질 때마다 현수는 계속 돈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규모였습니다. 처음 제가 들었던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훨씬. 정말 훨씬. 순간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만든 건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주는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날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서명했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쉽게 믿어버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뒤였거든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현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늘 아들 편이었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다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다고, 포기할 수 없었다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돈보다, 건물보다, 배신감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사실이 그날 모임은 결국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은주는 화가 났고 지은은 울었고 현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도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현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졌던 날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울고 있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은주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들려준 소식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현수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집까지 내놓은 상황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은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족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밥을 지었고 습관처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현수가 숨긴 것들, 사업 상황, 빚, 그리고 건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던 전화였는데 이제는 벨소리만 들어도 겁이 났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담보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담보 처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평생 지켜온 건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마련한 건물,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 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건물 앞에 가보았습니다. 사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늘 보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페인트도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건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제 젊은 시절이 들어있었고 새벽 시장 냄새가 들어있었고 남편의 땀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세월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울었던 흔적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 말은 결국 건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현수와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현수가 집에 안 들어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했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부모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걱정부터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수는 살아있었고 멀쩡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는 말,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도 이제 마음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한 통지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일들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가족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 결국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사업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 결혼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 삶까지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결국 평생 가장 두려웠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또 한 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설마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일, 저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었고 사치도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빚을 내서 무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는 통지를 받은 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차들은 평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데 제 인생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앞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한 계단, 익숙한 벽, 그리고 냄새, 그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룬 꿈이었고 아이들을 키워낸 증거였고 노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쓸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현수. 정말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숨겼는지, 왜 엄마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는지. 하지만 막상 전화가 연결되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역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매는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서류가 오고 전화가 오고 어느 날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건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한참 동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떨던 겨울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건물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주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 역시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혼자 결정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기로 그 결정을 내리던 날 마흔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작은 고시원방 하나를 알아보며 가격을 계산하고 있는 현실. 정말 서러웠습니다. 입주하는 날이 기억납니다. 작은 방 하나, 창문도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 몇 벌 넣으면 꽉 차는 공간. 처음 문을 닫았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던 사람들도 상황을 알게 되자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잘못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왜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섰냐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점점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고시원 근처를 걷다가 무료 급식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식사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무심코 발길이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봉사하던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괜찮으시면 같이 도와주실래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날 처음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살의 젊은 청년 박도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은 돈이 없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습니다. 눈을 뜨면 울고 잠들기 전에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강하게 살아온 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절망해도 계속 숨을 쉬게 되고 계속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청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눈빛이 유난히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며칠 전부터 급식소를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도 아니고 식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복지 사업을 후원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나이는 33살.
젊은 창업가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조용히 어르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직접 말을 건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장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별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몇 년이란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몇 년이 아니라 평생 했어요. 평생요? 40년 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훈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운영 방식, 손님 응대, 재고 관리, 가격 결정, 거래처 관리, 계절별 판매 전략.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질문이 길어질수록 도윤 씨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침묵 후 그런 경험이면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전문가라니. 고시원에 사는 노인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 제안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윤 씨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온라인 식품 판매 회사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도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딘가 운영이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창고 관리도 허술했고 재고 정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상품 진열 방식, 그리고 입고 순서, 재고 순환, 거래처 관리. 그냥 평생 몸에 익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나둘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역시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순간 웃었습니다. 나이 60 넘어 고시원 거주, 무직. 그런 저에게 일을 해달라고 하다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확히 말하면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고시원 반값을 내고도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랜만에 새 옷도 샀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하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정자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하지만 점점 가족 같아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제가 알려주는 장사 노하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손님 심리, 가격 전략, 신뢰 쌓는 방법, 재구매 유도, 불만 고객 응대, 평생 몸으로 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책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고 손실은 줄고 고객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도훈 씨는 그 공을 모두 저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현수.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이상하게도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엄마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희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제 통장에도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한 제기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뒤 제가 다시 집을 갖게 되고 다시 안정된 삶을 찾게 되며 반대로 현수는 점점 더 깊은 빚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언젠가 현수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은 참 신기했습니다. 절망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행복도 갑자기 찾아오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도윤 대표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언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맡은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직원 교육도 맡게 되었고 신규 거래처 상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메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평생 몸으로 익힌 것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배움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평생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량도 늘어났고 고객 수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 역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윤 대표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 대표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그는 회사 성장 과정에서 제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의미로 작은 지분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분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습니다. 평생 장사만 했던 사람인데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대표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참 오랜만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버티고 있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삶을 위해 모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늘 자식이 먼저였고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도 끝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원룸은 작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예전 상가 건물만큼은 크진 않았지만 그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보증도 아니고 누구의 빚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처음 봤던 날 저는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했구나.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무렵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좁았고 친척을 통해 지인을 통해 조금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 실패 후 여기저기 떠돌며 빚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 대출을 갚지 못해서 도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갔을 거고 또 도와주려고 했을 겁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잊으려 했던 목소리, 바로 현수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현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던 목소리였는데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침묵만이 전화선 너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가움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경계심이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다치면 예전처럼 쉽게 마음은 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현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도 눈물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그리고 또 침묵. 결국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현수였습니다.
엄마,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어딘가 아파 보였고 어딘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의 눈빛,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을 잃고 건물을 잃고 고시원에서 울고 있던 그 시간에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 실패 후 빚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이야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저 모습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고 혼자 남겨졌던 그 시절, 차이가 있다면 그때 저는 노인이었고 지금 현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이야기를 꺼내다 결국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사실 도와달라고 온 거야.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빚이 많다는 것, 당장 갚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것을.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번만, 그 말. 너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수년 전 제 건물을 담보로 맡기게 만들었던 말, 제 노후를 잃게 만들었던 말, 제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던 말,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제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경매 법원 앞에서 울던 날, 고시원 좁은 방, 무료 급식소, 그리고 아무도 없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보증도 없이 제 힘으로. 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예전에 나한테 똑같이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단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역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을 쏟아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원망을 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말은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진짜 현실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수야, 네가 잠적했을 때 엄마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현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경찰서도 가보고 병원도 찾아다녔어.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날들,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벨소리조차 끄지 못했던 날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지. 넌 살아있었고 엄마만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걸.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날 엄마는 마지막까지 네가 올 줄 알았어. 한 번이라도 나타나서 엄마 미안해. 그 말 한마디 할 줄 알았어. 하지만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던 첫날 엄마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 평생 일해서 만든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더라. 사람은 그렇게 바닥까지 가도 살아. 다음 날이 오고 또 하루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저는 박도윤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 이야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웃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말했을 이야기인데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때 너무 무서웠어. 망한 걸 인정하기 싫었고 엄마 얼굴 보는 것도 두려웠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몇 년 전의 저였다면 아마 또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또 자식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엄마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현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 하나였습니다. 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네 나이쯤에 알았어.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지금 네가 겪는 일도 네가 해결해야 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건 해줄 수 있다.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은 사줄 수 있고 이력서는 같이 써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용기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해결해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현수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 아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는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현수에도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에 나서서 현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살아볼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없이도 살아내야 해.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큰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잊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그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뒤에야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도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바로 오늘의 자신.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두 발로, 제 힘으로, 그리고 제 인생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이 되셨던 부분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또 과거의 저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다양한 사연들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